안녕하세요. 지금 세계 축구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의 모든 것을 분석해드립니다. 스카우트 H.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맞아 한국 대표팀이 본선에서 만날 상대 팀들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의 선수들 집중 분석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기 상대인 우루과이에 대한 관심들 굉장히 높은데요. 토트넘 호스퍼와 리버풀의 경기도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우루과이 대표팀의 스트라이커이자 리버풀의 스트라이커 다르윈 누네스의 모든 것을 분석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다르윈 누네스 나폴리의 연승 행진을 깬 과정 속에서 또 몸값을 했다, 이름값을 했다 평가받고 있는데요.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먹튀 논란을 좀 이겨낸 것 같아요. 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톡톡히 했죠. 그 경기 종료 17분을 남긴 상태에서 이제 그 커티스 존스 대신해가지고 투입됐었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사실상 1골 1도움에 가까운 활약을 했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제골은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지만은 유네스의 헤딩 슈팅을 이제 막아낸 거를 살라가 밀어 넣었으니까요. 일단 그 선제골 장면인 건데요. 여기서 약간 조금 김민재 선수의 수비가 좀 아쉬웠죠. 예, 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경기 막판이기도 했고 네. 지쳐 보였던 것도 있는데 네. 어찌됐거나 위치상으로는 충분히 같이 뛰어줬다면 먼저 사실 네. 뛰어줬다면 괴롭힐 수 있었는데 타이밍에서 완전 밀렸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김민재 선수가 그가 뭐 이 경기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4골 차로 패하지 않으면은 1위였기 예. 때문에요.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라흐마니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김민재 선수만 쉬지 못하고 매 경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친 것도 조금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또 했었습니다. 게다가 원정 경기고 또 리버풀이 그렇다고 또 만만한 팀도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네. 유니스는 경기 막판에 들어왔기 때문에 팔팔했어요. 그렇죠. 예, 팔팔했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예, 이 과정에서 선제골 득점에 기여를 했었고요. 게다가 누네스가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더 능력이 굉장한 장점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도 좀 내줬고 또 두 번째 골도 좀 비싸게 내줬죠. 예, 두 번째 골은 김민재 선수가 이제 공중볼 경합을 뜨긴 했는데요. 반다이크. 예. 워낙 높이 있는 강점이 있는 반다이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보다 조금 더 위에서 이제 헤딩 슈팅을 가져갔고 이걸 이제 또다시 거의 유사한 장면이었어요. 메렛이 막아나긴 했어요. 예, 그 골라인 넘어가는 예. 뻔한 걸 딱 했으나 이제 유네스가 앞에서 밀어 넣었죠. 예, 메렛 선수가 둘 다 건드리긴 했지만 밀어넣기로 이제 허용을 했고 또 두 장면 다 김민재 선수가 공중볼에서 밀렸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긴 한데요. 네. 어찌됐거나 이 누네스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0대 0인 상황을 2대 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날 경기 실질적으로 맨 오브 더 매치는 살라가 받았지만 예. 누네스가 최고의 선수가 아니었나. 뭐 그가 워낙 짧은 시간이니까 그렇죠. 예, 맨 오브 더 매치에 뽑기는 조금 애매했지만은 사실상 승리를 견인한 거는 유네스라고 봐도 무방하죠. 예, 그래서 이 경기에서 17분 뛰면서 뭐 1골 1도움 저건 솔직히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아니죠. 예. 뭐 그렇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슈팅 2회가 전부 다 유효 슈팅이었고 공중볼 획득 2회를 기록했죠. 짧은 시간이면은 저거는 상당히 많이 한 거죠. 예, 이게 1도움이라고 나온 것은 실질적인 득점에 관여했다라는 의미로 또 기록을 네. 집계하는 곳마다 다르게 측정한 것 네. 같은데요. 분데스리가 독일 쪽은 저걸 도움으로 하거든요. 예, 뭐 사실 골키퍼가 맞고 나온 거나 골대 맞고 나온 것도 도움으로 인정하는 경우들도 있고 예. 뭐 페널티킥을 유도한 것도 도움으로 인정하는 예. 경우들이 있어서 어쨌거나 뉴넥스가 잘한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뉴네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뭐 부진하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요. 출전 시간 대비로 하면은 괜찮아요. 지금 공식 전체 경기가 15경기 7득점 1도움이니까 이 정도면 뭐 두 경기당 한 개의 공격 포인트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으로 봐야죠. 예. 왜냐면은 이 선수가 절반을 교체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43분을 뛰면서 7골이니까 뭐 100분당 한 골을 넣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실질적으로 경기당 한 골에 근접한 수치고 뭐 사실 징계나 뭐 퇴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그렇죠. 그 논란들을 보면은 처음 입단한 선수로서는 잘하고 있다. 문제는 함께 입단한 프리미어리그 동기라고 네. 할 수 있는 혼란이 너무 잘하기 때문이다. 이게 그러니까 비교 때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홀란드와의 비교가 가장 커요. 예. 홀란드와 둘이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차기 왕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맨시티 리버풀이 또 양강 구도기도 했었고 예. 올여름에 두 팀이 또 큰 맘 먹고 영입한 예. 공격수들이에요. 근데 뭐 지난 시즌만 놓고 보면은 좀 비교할 만하긴 하거든요. 홀란 선수가 그러면 38경기에서 40골 넣었고요. 공식 대회요. 예. 유네스 선수가 이제 41경기에서 32골을 넣었는데요. 근데 이제 더 대단한 게 유네스가 분당 득점이
괴물이었어요. 네, 실제 기록은 혼란이 많지만 네. 누네스는 이제 시간당 효율이 좋았다. 혼란은 경기 수가 더 적은 게 부상 때문에 빠진 게 있어서 그렇지 누네스는 그가 90분을 풀을 뛰지 않아도 더 많은 골들을 넣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76분당 한 골을 넣었는데 이게 지난 시즌 유럽 그 6대 리그 예, 포르투갈을 포함해서. 6대 리그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시간마다 골을 넣었었어요. 거기다가 이게 진짜 괴물이었던 건데요.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플러스 9.9골. 저는 이 기록이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은 줄 알았는데 지난 시즌은 아니었나 봐요. 네, 지난 시즌은 아니었거든요. 예. 손흥민 선수는 이제 이 순위 안에는 조금 들어가진 않는데요. 유럽 10대 리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1위는 일위였죠. 이제 예. 손흥민 선수긴 했죠. 1위가 이제 다인 유네스였고 2위가 음바페, 3위가 벤 예데르, 4위가 웅쿵쿠, 5위가 시메오네였죠. 아델 시메오네. 이 선수들이 기회에 비해서 많은 골을 넣었다. 본인의 능력으로 골을 넣었다고 할 수 있는데 거의 근데 누네스는 그럼 10골을 더 넣은 거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진짜 뭐 받아먹는 선수가 아니라 혼자 힘으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예.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으로는 그렇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득점 관련된 이제 각종 지표들인 건데요. 90분당 득점이 유네스가 빨간색이거든요. 더 높네요. 더 높죠. 예. 그리고 이제 XT가 어떤 거냐면요. 예. 스리트, 그러니까 위협적인, 그러니까 예. 슈팅이라든가 찬스 메이킹이라든가 이런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캐리, 볼을 5m 이상 끌고 가면서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든 것도 음. 유네스가 더 위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 MP는 페널티킥을 제외한 90분당 기대 득점도 유네스가 훨씬 위고요. 아, 예. 90분당 기대 득점도 유네스가 위고요. 실제적으로 출전 시간 대비 효율이 더 좋았던 선수다. 예. 다만 도움 기록 정도만 혼란이 좀 높은 그렇죠. 것이. 예, 그 빌드업이라던가 예. 이런 부분은 패스라던가 이런 거는 확실히 혼란 선수가 더 위긴 하죠. 사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혼란이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골 잘 넣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해도 골 자체로만 봤을 때는 기록으로는 지난 시즌 누네스가 좀 더 낫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물론 뭐 지난 시즌 홀란드는 제가 봤을 때는 젠츠부르크에서 떨어졌죠. 이제 빵 떠진 이후로는 조금. 가장 부진했던 예. 시즌이긴 해요. 그렇죠. 가장 부진한 기록, 한 시즌 기록만 본 겁니다. 예. 근데 더 큰 문제가 이제 홀란드가 이게 바이아웃 조항 때문이긴 하더라도 그렇죠. 어쨌건 간에 5,100만 파운드였거든요. 예, 기록적인 이적료는 아니에요. 흔한 이적료입니다. 요즘은. 근데 뉴네스는 8,500만 파운드, 이게 1억 유로거든요. 예. 물론 옵션 포함이긴 하지만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적료도 더 들였어, 뉴네스. 그러니까 당연히 둘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는데요. 문제는 혼란이 미쳐 날뛰고 있다. 뭐 현재까지 17골을 몰아쳤기 때문에 뭐 이미 득점왕은 예약을 했고 예. 더 많은 골을 넣을 것 같고, 그러니까 누네스가 아무리 잘해도 솔직히 말하면 그 득점 기록을 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교를 당하는 시즌이 될 것이다. 네, 그럼 거기다 너 혼란보다 더 이적료가 비싼데 이거밖에 못해? 그렇죠. 이런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저평가되는, 예. 지나치게 까이는 경향성은 있긴 예. 해요. 사실 그냥 봤을 때 좀 비슷한 게 많습니다. 머리도 높고 뭐 예. 키도 크고 이제 젊고. 네. 근데 유네스가 그런 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난 시즌이 좀 터진 시즌이었어요. 말 그대로 원래 이 선수가 커리어를 놓고 보면요, 그렇게까지 득점력이 좋은 선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따임은 있어요. 그러니까 킥이 굉장히 강하긴 해요. 근데 정확도가 떨어져요. 정확도가 떨어져가지고 원래는 이 선수가 그러니까 뭐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닌데 커리어를 놓고 봤을 때 지난 시즌 이상했던 거예요. 이상하게 많이 잘 들어갔다. 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원 시즌 언더를 조금 우려할 부분은 있다는 거죠. 그 네. 부분에 득점력에 있어서만큼은 물론 뭐 더 발전할 수도 있지만 아직 어린 선수니까 예. 더 발전할 수는 있더라도 지난 시즌이 좀 기이했다. 예, 사실 뭐 라리가 2 스페인 2부 리그에서 16골 넣은 것도 괜찮은 기록이고, 포르투갈 리그에서 이제 26골 4도움은 28경기를 감안했을 때는 30개 공격 포인트니까 정말 이제 경기당 한 골씩 넣어준 선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전 기록을 보면 그 정도는 아니었다. 네. 어쨌건 간에 그래도 누네스가 일단 뭐 그 맨시티하고의 커뮤니티 실드에서 바로 골을 교체 넣었어요. 투입돼가지고 골 넣어가지고 클롭 감독 체제에서는 사디오 마네와 살라와 이제 반다이크에 이어서 네 번째로 이제 데뷔전 데뷔골을 넣은 선수 등극을 했었고요. 이때 혼란이 또 골을 못 넣었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누네스도 괜찮네. 그리고 혼란이 한정승이네 이런 얘기 그 있었죠. 경기는 완전히 묶였었잖아요. 게다가 또 결정적인 기회도 놓쳤고. 예.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 플럼하고의 경기에서도 교체 투입돼가지고
그래서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을 하면서 그래서 2대2 무승부를 예. 견인했었죠. 그 경기 패하는 경기인 줄 그쵸. 알았었죠. 그때도 골도 기가 막히게 넣었었어요. 그래서 누네스 기대 이상인데 그 예. 정도 돈 들일만 한데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예. 이게 그 프리미어리그 역대로 놓고 보더라도 교체 투입된 선수가 데뷔전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예.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한 건 아구에로 2011-12 시즌 예. 그리고 모라타 2017-18 시즌에 이어서 세 번째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세계적인 공격수도 있고 뭐 이제 모라타 같은 경우는 어찌됐거나 세계적이었던 첼시에서 아쉬웠지만 예. 뭐 좋았던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의 발단은 2라운드 때 발생을 했던 거였죠. 이때가 너무 큰 실망을 줬어요. 예. 안필드에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이었고 예.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 저도 기억이 나요. 왜 그랬을까? 네. 갖다 박았죠. 그게 무슨 뭐 실수에 의한 거라던가 뭐 그런 거면은 이해를 해줄 수 있잖아요.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예. 예. 그런데 심지어 본인이 파울을 저는 했었다라고 봤거든요. 계속 같이 부딪히긴 했었어요. 예. 둘이. 근데 그 이제 안데르센 선수. 예, 안델센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니까 가가지고 예. 갖다 박은 거예요. 심판한테 이제 얘 좀 어떻게 하라고 약간 좀 신경을 긁은 거긴 한데 사실 저는 좀 의아한 게 좀 규정을 잘 몰랐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다른 리그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퇴장이라고 무조건 3경기 징계가 아닌데 프리미어리그는 다이렉트 징계면 3경기를 무조건 아니 근데 빠지잖아요. 그거는 다른 리그여도 저 정도면 비매너행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거는 예, 3경기 나온다라고 봐요. 예, 근데 그때 그 퇴장이 리버풀 구단 역사상 안필드 홈 데뷔전에서 퇴장당한 거는 조콜과 함께 두 번째. 예. 정말 실망스러운 기록을 남겼고 그로 인해 또 팀이 계속 못 이기고 있는 초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왜 그런 거야? 화가 났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즌 초반에 예. 퇴장당한 경기까지 포함하면 거의 4경기를 일단 망친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복귀전이었던 에버튼전에서 하필이면 또 부담스러운 머지사이드 그렇죠. 더비에 예. 예, 복귀해가지고 그 경기 부진하다 보니까 한동안 조금 클롭 감독이 안 쓰기도 했었죠. 예. 예, 그러면서 2경기 나오지 못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튼 전에는 1분 출전에 그치기도 막판에 했고 들어왔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이후에는 뭐 출전 시간 대비 득점은 좀 해주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뭐 아스날과 경기 득점했지만 패배했기 때문에 좀 아쉬웠고 예. 뭐 그 뒤에는 이제 뭐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네. 챔피언스리그에서 역시 지난 시즌에도 네. 잘했잖아요. 그렇죠. 챔스의 사나이구나. 예, 챔피언스리그 3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죠. 최근에. 예. 예. 첫 경기 사실 나폴리하고 경기할 때 크게 패했을 때 리버풀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결국에는 이제 5연승을 거뒀고 그 과정에 누네스의 활약이 있었고요. 최근에 리그 경기 포함했을 때는 기세가 굉장히 좋아요. 예, 7경기에서 5골을 넣고 있죠. 물론 이 선수가 또 유난히 까이는 부분 중에 그것도 있거든요. 저희 이제 골을 넣지 못했던 맨시티전, 물론 교체 투입되긴 했습니다. 예. 그 리즈전 예. 이랬을 때 너무나도 결정적인 찬스들을 놓쳐요. 그렇죠. 황당하게 놓쳤죠. 예, 그것도 아니 특히 맨시티전은 3대1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 패스 줘야 되는 건데 본인이 슈팅 그렇죠. 가져가가지고 예. 탐욕을 예. 많이 부렸습니다. 약간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과도하게 까이는 그 단초를 조금 제공을 본인이 하는 경향성이 있긴 하죠. 그리고 현지 팬들 입장에서는 홈 경기에서 유독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다. 예, 그 축구 지능이 그렇게 좋은 예. 선수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예. 딱 앞만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약간. 때리는 후리고 예. 보는데 지난 시즌에 다 잘 들어가니까 좀 더 그런 경향이 강해졌다. 예. 근데 이제 뉴네스의 특징들 조금 보자면요. 일단 이게 이번 시즌 기록인 건데요. 90분당 슈팅 숫자가 6.95회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예요. 아, 그 난사왕이네요. 이것도 2위랑은 차이가 있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난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만큼 이 선수가 찬스를 포착한다는 걸 확인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무리하게 때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 뒤를 보면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90분당 볼 터치가 10.74회로 1위예요. 그러면 거의 볼 잡을 때 10중 8구까지는 아니지만 10중 7 정도가 이제 슈팅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의 위치를 굉장히 잘 잡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볼 터치 대비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 볼 터치 비율이 38.2% 이것도 1위고요. 여기 스트라이커로서의 문전에서 움직임과 뭐 키핑 능력까지 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페널티킥을 제외한 90분당 기대 득점도 0.89골로 1위예요. 그럼 결국에 득점에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슈팅을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능력들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습하는 횟수도 0.63회로 2위고요. 이 선수가 이제 체구가 크지만 역시 빠른 능력도 예. 빠르고 침투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역시 탑 클래스 공격수가 맞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선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슈팅 정확도라던가
그리고 상황 판단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기대 득점이 4.91골이거든요. 5골 정도 넣었어야 되네요. 예, 근데 3골밖에 넣지 못했다. 이게 지난 시즌에는 기대 득점 대비 이제 10골 지난 시즌 이상한 거라니까요. 뉴네스를 예. 그동안 쭉 봐온 사람들은 예. 이게 진짜 뉴네스다는 걸 예. 아는 거죠. 예. 실제로 이번 시즌 경기 계속 보면은 황당하게 빗나가는 슈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 누니에스 선수가 이제 많이 때려서 한두 골 넣는 선수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표들을 보면은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게요. XG 빌드업은 이제 빌드업에 관여하는 거잖아요. 기대 득점에. 예. 확 떨어지죠. 예. 저건 진짜 없죠. 이 선수의 그가 최대 단점이에요. 근데 진짜 뭐 그가 패스를 줘야 되는 이런 타이밍이라던가 이런 것들 자체를 너무 못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본인이 받아서 먹기만 하는 예. 독식가. 조금 그런 부분은 발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90분당 도움이라던가 기대 도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에 속하죠. 예. 예, 하지만은 90분당 기대 득점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90분당 슈팅은 가장 높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철저하게 슈팅에 집중하고 득점에 집중하는 선수인데 요새 흥미로운 부분이 현대 축구에서 이렇게 체구가 큰 선수들의 스피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네스도 스피드 하면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빠른데요. 그 플러마그의 경기에서 36.5km 파워가 나왔거든요. 전 놀라운 게 아스날의 가브리엘 마르셀레가 저는 가장 빠르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 선수보다 빨랐단 말이에요. 예. 35.9km가 나왔고 홀란드 빠른데 홀란드 아예 순위권도 없어요. 예. 누네스가 이렇게 빠르다면 사실 역습할 때 진짜 무섭구나. 근데 뭐 그런 건 있죠. 누네스가 풀럼전도 교체 투입됐잖아요. 아, 그렇죠. 교체 투입되면 조금 더 이제 응축해서 이게 되니까 반면에 이제 홀란드는 계속 선발로 나오는 선수니까 조금 그런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누네스가 정말 속도가 빠른 선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와 더불어 그 속도를 활용해서 지난 시즌 벤피카에서는 볼 캐리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 지난 시즌에 그 누네스의 볼캐리 평균 그 기록이 14.7m였거든요. 예. 볼캐리는 5m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14.7m였는데 이게 거가 50회 이상 챔피언스 리그에서 기록한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긴 거리였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포르투갈 리그가 아닌 챔피언스 리그, 정말 최고의 팀들이 참가한 대회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누네스 선수가 공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도 역시 세계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누네스 선수가 그러니까 볼캐리 그 5m 이상을 끌고 가면서 슈팅을 가져가는 데도 이번 시즌 역시도 거기에 강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서 90분당 그 볼캐리 슈팅 숫자가요. 1.5회로 3위입니다. 예, 이게 뭐 사실 3위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1위와의 차이도 크지 않죠? 네, 그렇죠. 1위가 벤 라흐만데 이제 1.8회고요. 웨스트햄에서 뛰고 있는요. 2위는 저희가 얘기했었던 안토니, 맨유의 안토니가 1.6회. 결국에 이제 누네스가 최정상급의 볼캐리 후 슈팅, 치고 들어가서 돌파에 들어가서 슈팅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레시포드 생각하면 돼요. 예. 키 큰 레시포드도 키 크고 측면에서 중앙으로 와가지고 슈팅 가져가는 거 그 왼쪽 측면에서 그것도 약간 좀 둘이 유사점이 많다고 할 수 있죠. 이 선수의 그 동선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이제 왼쪽 측면으로 많이 빠지고요. 그래서 측면에서 중앙으로 오면서 슈팅을 때리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캐리 숫자가 많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딱 여기 뭐 봐도 박스 안이 가장 많긴 해도 왼쪽에서 이렇게 조금 오는 형태로 가는 거죠. 실제로 이제 리버풀이 이 선수를 영입한 것도 중앙 공격수라기보다는 이제 그 역할을 하면서도 측면과 전방을 오가면서 마네 선수가 빠진 그 자리를 거의 그대로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스타일이 다르다. 약간 좀 루이스 디아스랑 스위칭을 그렇죠. 많이 시키려고 한 거죠. 예. 그래서 왼쪽 구역에서 조금 만들어가면서 살라한테 또 이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조금 구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긴 하죠. 그래서 이제 엘리엇이 그 뉴네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his movement, 그러니까 그의 움직임, 그리고 그의 육체적인 능력, 그리고 그의 활동량, 그의 스피드, 그는 리버풀 선수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걸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저기서 조금 동의하지 않는 거는 물론 피지컬리티를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가지고 있는데 홀란은 그걸 너무 잘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유네스는 그걸 좀 활용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187cm, 그가 큰 키죠. 그리고 덩치도 85kg으로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은
활용을 못하고 있긴 하다. 좀 진화할 필요가 있는데 어찌됐거나 리버풀이 속공 축구도 많이 하고 그렇죠. 또 이제 빠르게 전환하다 보니까 또 압박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클롭 감독이 원할 만한 그 자질을 다 갖고 있다라고 동료 선수가 얘기를 네. 했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자질 이게 사실 이제 타고나는 부분도 있고 그 스피드나 체력이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강골 같은 거는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네. 이제 좀 영리한 면만 가미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뉴네스의 단점들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 피지컬리티가 좀 떨어진다고 예, 예. 했잖아요. 볼 경합 승률이 36.7%밖에 되지 않고요. 생각보다 밀리네요. 예, 공중볼 경합 승률이 그나마 조금 낮지만은 그래도 42.9%. 예, 이거는 조금 더 발전을 할 필요성이 있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라리가나 포르투갈 리그를 거쳤다가 왔기 때문에 좀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몸싸움에 네. 좀 적응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적응기가 조금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슈팅 정확도가 안 좋다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전체 슈팅이 27회인데요. 예. 유효 슈팅이 12회거든요. 이게 예. 그 슈팅 대비 유효 슈팅 비율이 44.4%예요. 공격수 치고는 떨어지는 수치죠. 그렇죠.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70%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유효 슈팅을 더 많이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 밑에 컨버전 레이트 있잖아요. 네. 11%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쵸. 저게 그가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10번 슈팅하면 1개 들어간다는 거니까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 4번, 5번에 한 골은 들어가 줘야죠. 그리고 이제 수비 가담도 안 해요. 이 예. 선수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육체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해주면 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성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태클도 1회밖에 시도하지 않았고요. 예, 그마저도 뭐 성공하지 못했었고요. 클리어링도, 왜냐면은 공격수들 같은 경우 키가 크니까, 세트피스 할 때. 예, 클리어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경기당 2회가 아니고 전체 2회예요. 놀라운 기록인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해리 케인도 그 세트피스 할 때 열심히 머리가 시뻘개지도록 그렇죠. 걷어내고 하는데 누네스는 약간 좀 이제 골을 넣을 생각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킥이 안 좋다 보니까 패스도 부정확하거든요. 패스 성공률이 73%인데요. 이게 그나마 올라간 거예요. 지난 시즌 65%였어요. 이건 심각한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사실 공격수지만 80-90% 나오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거의 90%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슈팅 대비 유효 슈팅 그 확률이라던가 그리고 또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게 높은 선수고 예. 패스 성공률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는 강점이 킥이잖아요. 그렇죠. 뉴네스는 약점이 킥이다. 그러니까 많이 때리고 그냥 우격 따짐으로 좀 들어가는 네. 스타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패스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자면요. 더 심각한 건데요.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이 65.6%밖에 되지 않아요. 이러면 공을 너무 많이 뺏겨서 상대에게 역습 기회를 내줄 수 있는 턴오버의 그 심각성도 좀 나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좀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을 조금 더 끌어올려줘야 된다. 이러니까 뉴네스한테 패스가 가면은 좀 끊긴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예. 예. 그런 이미지도 어떻게 보면 누네스에 대한 안 좋은 평가에 좀 큰 몫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뉴네스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그래프인 건데, 물론 뭐 지난 시즌 그래프긴 합니다. 예, 근데 어쨌건 간에 볼캐리라던가, 예, 그 전진 패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강한 편이긴 하죠. 반면 이제 수비 관련된 지표들은 지난 시즌에도 거의 바닥이었다. 빨간색이 이제 수비 예. 관련된 지표들인 거니까요. 너무 안 좋네요. 예, 현대 그리고- 축구에서 공격수들도 수비해줘야 되는데. 예, 그리고 저희 링크업 플레이 볼륨이라던가, 예, 이런 것들.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상당히 부족하다. 거의 이 선수는 현재까지는 볼을 끌고 가서 슈팅 때리는 이것만 특화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예, 이게 아직까지는. 프리미어리그에 와서 고전하게 된 게 아니라 원래 포르투갈 리그에서도 그게 안 좋았고 현대 축구에서 전술적으로 공격수들에게 원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건 장단점이 명확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홀란드도 어느 정도는 장단점이 조금 명확한 선수긴 하지만요. 홀란드는 저 정도는 아니거든요. 홀란드는 그래도 육체적인 능력도 상당히 좋고, 홀란드가 패스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홀란드의 그 패스 질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연결된 많은 선수들 중에서 이제 누네스의 이름이 없었던 건 이런 좀 연계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네. 뭐 맨유랑은 연결이 됐었지만 리버풀이랑 연결이 됐었지만 맨시티랑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쨌건 간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연계 안 되는 선수 영입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홀란드가 대부분 슈팅을 많이 가져가고 볼터치를 적게 가져가고 해가지고 이 선수가 연계에 약하다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실제로는 홀란드가 훨씬 더 이제 전술적으로 풍부한 상황이다. 그래서 예. 솔직히 저희가 보기에도 홀란드가 뭐 뉴네스보다는 훨씬 좀 저도 한 수 위의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리버풀을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 짚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토트넘과 경기가 바로 앞으로 예. 다가오잖아요. 일단 리버풀의 상태가 좋진 않아요. 최근에 이제 징검다리죠. 예.
퐁당 예 승인데요. 특히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리즈하고의 홈경기 패배였죠. 물론 네. 뭐 최하위 노팅엄한테 패한 것도 충격이긴 한데요. 왜 리즈전이 충격이었냐면요. 첫 홈패배였어요. 그쵸. 안필드에서 거의 뭐 1년 넘게 지지 않고 있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29연속 무패였잖아요. 그 반다이크는 안필드에서 패배가 없는 그렇죠. 선수였거든요. 네. 근데 그 반다이크가 안필드에서 패배를 기록했다. 그것도 리즈가 강등 위기에 몰려있던 그 안 좋은 평가 때문에 제시마치 감독이 경질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 속에 이게 이제 결과가 오히려 예. 클롭 감독의 입지를 위태롭게 만들기도 했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토트넘과 리버풀 순위 차이도 좀 흥미로워요. 일단 뭐 토트넘 같은 경우는 경기 내용은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요. 꾸역꾸역 승리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3위를 유지하고 있긴 하고요. 그 뒤를 뉴캐슬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유도 한 경기를 덜한 상태에서 승점 23점인 상태죠. 그러니까 한 경기 차라고 봐도 무방하죠. 토트넘하고. 그렇죠. 이런 가운데 리버풀이 최근에 너무 안 좋으면서 노팅엄한테 패한 거라던가 리즈한테 패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9위까지 밀려난 상태입니다. 사실 리버풀은 이제 리그 우승 경쟁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현실적인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과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는 이 토트넘과의 경기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태인데 이 경기가 토트넘 홈에서 열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리버풀의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리즈한테 첫 패배를 홈에서 당한 거라고 했잖아요. 원정 성적에 있는 거거든요. 이번 시즌 원정 성적이 2무 3패예요.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토트넘 홈이거든요. 원정을 가야 돼요. 이래저래 조금 까다롭다고 할 수 있죠. 반면에 토트넘은 물론 가장 최근에 뉴캐슬한테 홈에서 패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5연승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홈 성적은 4번째로 높아요. 게다가 이제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최근에 경기를 잘하기도 했었고 상성상 토트넘이 그래도 리버풀과 좀 해볼만 하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리버풀이 사실 이런 문제를 겪는 게 부상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이제 복귀를 좀 한 거죠.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쪽에서도 루이스 디아스라던가 디오고 조타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임스 밀러는 뭐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닌 상태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조금 이번에 다친 거죠. 이번에 충돌해가지고 그것도 있고 나비 케이타, 뭐 멜로 이런 선수들은 그냥 애초에 전력외라고 봐도 무방하고 조엘 마팁도 부상인 게 조금 크죠. 사실 마팁이 빠지면서 조금 더 판다이크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게다가 조고메즈가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계속해서 좀 삽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고메스가 맨시티전만 잘했죠. 맨시티전은 괴물적인 활약을 펼치고 나서는 특히 리즈와의 경기는 거의 뭐 최악의 경기 아니었나요? 나폴리전도 최악이었죠. 조고메스는 그 두 경기는 거의 진짜 허수아비 세워놨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좀 문제가 많긴 했었죠. 하지만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 다행인 건 역시 코나테가 그나마 돌아와서 조고메즈가 안 나와도 된다. 그래서 나폴리전에 코나테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폴리전에 도리어 나폴리가 더 질심으로 나왔었어요. 좀 주저를 많이 썼어요. 반면에 리버풀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돌리긴 했거든요. 로테이션은. 솔직히 리버풀은 4골 차로 이겨서 그 1위로 올라가는 희망을 좀 노리기보단 토트넘전에 좀 집중하자. 그러니까 지금은 4위 경쟁이 너무 밀려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리그 경기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로 나왔었기 때문에 뭐 뉴네스라던가 핸더슨이라던가 엘리엇이라던가 로버트슨 같은 선수들이 그래서 벤치에서 대기를 했었죠. 물론 뭐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토트넘과의 경기에는 아마도 신인 선수들 그리고 최정예 멤버가 나오지 않겠느냐. 예상 명단 좀 살펴주시죠. 일단 뭐 피르미노가 원톱에 설 걸로 보이고요. 왜냐면은 피르미노가 이번 시즌 폼이 좋아요. 지난 시즌에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리고 뉴네스하고 살라를 좌우 윙포워드로 내세울 것 같고요. 뉴네스가 조금 사하는 데는 그것도 있었어요. 윙포워드로 보직을 변경한 것도 있었거든요. 본인이 좀 더 치고 들어가서 슈팅 때리는 기회를 많이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티아고하고 아마도 핸더슨이 그래도 이번 시즌 폼이 너무 안 좋긴 하지만은 휴식을 취했으니까 핸더슨이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은 뭐 공격적으로 나올 거면 엘리엇이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고요. 그리고 파비뉴가 수비형 미드필더에 이제 좌우 풀백도 근데 왼쪽 풀백 잘 모르겠어요. 로버트슨이 이번 시즌 안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치미카스가 공격적인 능력은 상당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너킥도 잘 차고. 그래서 치미카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 뭐 그래도 뭐 로버트슨이 아닐까요? 뭐 이거는 그래도 지켜보긴 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센터백은 무조건 판다이크 코나테로 나와야죠. 고메스 나왔다가 또 어떤 호러쇼가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게다가 알렉산더 아놀드도 올 시즌에 수비적인 문제를 크게 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솔직히 그렇게 이전보다는 강하지 않은데 문제는 토트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뭐 명확하게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쿨루세프스키와 히샬리송이 없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까지도 이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
이제 부상을 입었어요. 뭐 다행히 뭐 아주 큰 부상은 아닌 거라는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긴 그렇죠. 한데 그래도 리버풀과의 경기 출전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리버풀전은 아무래도 힘들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예, 얼굴이 부었기 때문에 네. 이 붓기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예. 그런 상황이면 아무리 리버풀 수비가 안 좋아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토트넘이 어쨌건 간에 리버풀 상대로 대부분은 맞대결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재미를 봤을 때가 손흥민 선수의 뒷공간이었거든요. 그렇죠. 최근 4번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거의 뭐 3골 정도, 특히 지난 시즌은 2경기 다 골을 넣으면서 무슨 골을 예, 끌어냈거든요. 클롭 감독한테 강한 그렇죠. 예,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왜냐면 리버풀은 클롭 감독은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데 그 뒷공간을 파는 데에는 손흥민 선수가 제격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계속 당했어요. 그래서 클롭 감독이 손흥민 막 껴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번 여름에도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토트넘이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하지 못했다면은 손흥민. 예, 네. 클롭이 손흥민을 영입을 했을 것이다. 지금도 예. 사실 그런 얘기들이 괜히 나오는 게 실제로 뭐 누네스가 뭐 좋은 능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뭐 디아스도 있긴 한데 뭐 공격진에서 피르미노는 나갈 것이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그렇죠. 예. 이번에 또 나온 게 사실 이런 이적설들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에이전트들의 좀 이제 움직임일 수도 있는 게 토트넘이 올 시즌 좀 안 좋았으니까 또 챔스 못 나가면 솔직히 콘테스트 나갈 수 네. 있고 그러면 리버풀 한번 질러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 정도까지 예.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찌 됐거나 손흥민 선수가 있다면 분명히 클롭 감독이 자존심을 굽히지 않아요. 사실은 그 저번에 그렇죠. 토트넘과 경기에서 졌을 때도 약간 콘테 축구를 좀 비판했잖아요. 예. 좀 너무 내려서서 예. 그 축구 그렇게 하냐 네. 치고받고 올라와야지. 네. 근데 이번 경기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코너기아가 없다면 누가 그 역할을 할까요? 예. 공격적으로. 그러면은 일단은 아무래도 모우라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은 높긴 하죠. 그리고 모우라가 마르세유 전에 그러니까 그 모우라가 많이 뺏기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모우라가 간혹 그래도 위협적인 장면들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고 브라이언은 안 되겠던데요. 예, 몸싸움이 아무래도. 아니 무슨 뭐 그렇게 예. 휙휙 밀려나. 예. 페리시를 공격으로 쓰긴 좀 또 어렵죠. 또 예, 스프린트가 그렇죠. 좀 떨어지니까. 예, 근데 페리시치 같은 경우는 최근 폼이 좋아요. 예. 예, 뭐 그러니까 지난 주말 경기에도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이번 그 마르세유전은 저는 페리시치가 끌어올린 그렇죠. 예, 예. 그 16강을 견인했다라고 보거든요. 페리시치가 뭐 도움도 올리기도 했었고 결정적인 수비들을 원래 그 페리시치는 예. 수비를 못하는데 알렉시 산체스의 슈팅을 그것도 침착하게. 그것도 그랬고요. 네. 아니 수비적으로 잘 끊어냈어. 페리시치가 음. 굉장히 잘 끊어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리고 세세뇽하고 로야도 폼이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페리시치는 윙백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제한적이어가지고요. 결국엔 그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 한국 시간으로 11월 7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열리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진짜 근데 토트넘 경기는 예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또 도깨비 팀이에요. 경기 내용은 안 좋은데요. 세트피스로 꾸역꾸역. 예. 역시 코치를 잘 데려왔다. 그리고 예. 최근에 크로스 기록들을 세우고 있어요. 연달아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코너킥 최다 팀이 됐고요. 너무 크로스 일변도로 가긴 하는데 약간 좀 그것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살짝 손해를 보긴 예. 했어요. 하지만은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는 도리어 잘 아예 그냥 그렇게 가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왜냐면 크로스나 코너킥은 확률이 떨어지는 어쨌든 그렇죠. 게임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르센 벵거 감독, 예. 아르센 벵거 감독 같은 경우도 중거리 슈팅 못 때리게 하고 음. 아웃프론트킥 못하게 하고 왜냐면 이런 것들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성공하면 멋있지만 가능성이 좀 적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기대값을 최대한 올리는 걸 중시 여기는데 그래도 토트넘은 꾸역꾸역 해가지고 그냥 무승부로 예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리버풀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고요. 네. 또 말씀드린 이 누네스 선수는 우리가 2022 카타르 월드컵 첫 네. 경기에서 만나게 되는데 네. 11월 24일 밤 10시에 킥오프합니다. 이 분석 내용 분명히 누네스 선수의 플레이가 우루과이 대표팀에서도 그대로 또 네. 옮겨지기 그렇죠. 때문에 이 방송 보시면 누네스와의 맞대결 한국과 네. 우루과이 경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고요. 누네스 선수에 대한 분석 스카우트 H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네스 선수의 우루과이 대표팀 이야기, 우리가 월드컵을 대비하면서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어떻게 뛰고 있는지 그리고 커리어 전체 이야기까지 총정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월드컵 경기 보시기 전에 스카우트 H로 우루과이 대표팀의 핵심 선수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